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에 대한 입장을 양당 대변인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여야 스피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두 분이 서로 우리는 콤비다, 세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막상 질문 들어가면 너무 뜨겁게 충돌하시더라고요. 네, 오늘도 아주 뜨거운 쟁점들 많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부터는 728조 예산 심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뭔가 여야 간에 이견이 있었던 쟁점 법안들은 줄줄이 지금 보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특히나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들은 충돌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 관련한 예산들은 중복되고 과다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은데 소소위 그러니까 뭐 예결위 여야 간사나 아니면 예결위원장 원내시도부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게 깜깜이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되는 걸 피하고 또 기한 내에 하려면 공방만 지금 벌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비판들이 있는데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소수 야당이다 보니까 교섭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재명표 민생 관련 법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그런 AI 정책에 대해서 뭔가 좀 흠집을 내고 묻지마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야당은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전통적으로 인정돼 왔는데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당 다수당 시절에 저희 단독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킨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말고 왜 정권을 잃었습니까? 이번만큼은 조금 이재명표 민생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AI 정책 관련해서 흠집 잡기식 감액보다는 정말 합리적인 대안을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뭔가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자, 그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재명표 예산들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이런 이슈를 봤을 때 어떤 이유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AI 예산 같은 것들은 부처별로 다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중복되고 과다하다는 건지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예산 심사를 할 때 사실 민주당이 우리에게 과거에 우리가 집권 여당일 때도 무슨 예산 삭감했다 그러는데 여당이 예산 삭감한 게 말이 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오히려 민주당에서 예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까지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을 못하게 만들어서 굉장히 힘들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첨단 이제 예산을 할 수 있는 소형 원전 관련된 예산도 제로로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지 않았었습니까?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정부 예산을 삭감할 때는 전부 다 필요 없는 예산이라고 삭감해놓고 본인이 정권 잡으니까 필요한 예산이라고 팽창하고 부풀리는 거예요. 이것은 내로남불이다. 일단 그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얘기한 것은 이겁니다. 정부의 예산을 우리가 방해했던 게 아니라 필요한 제동을 걸겠다. 그런 의미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표 예산 대표적인 거죠. 지역사랑 상품권이라고 있습니다. 그 상품권 예산 우리가 지금 제도를 건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경제적 효과, 그러니까 경기 부양을 위한 그런 효과를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건데 그렇다 그러면은 효과가 검증이 돼야지 그 예산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미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 예산을 편성해 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에서 그때 지역사랑 상품권 썼는데 그때 경기 부양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재정 승수라고 해가지고 1이라는 게 기준입니다. 100을 투자해서 100의 경제 효과가 있으면 1이에요. 근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에 풀었던 그 상품권은요. 재정 승수가 0.2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100을 부었는데 20밖에 경제 부양 효과가 없었다. 그럼 나머지 80이 어디 갔느냐? 전부 다 저축을 하거나 빚 갚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다시 부양 효과가 없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꼼꼼히 따지겠다라는 거고요. AI 관련해서는 지금 AI 인프라 사업에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네 군데 부처가 다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AI 인프라라는 이런 매우 유사한 사업에 4개 부처가 나눠서 한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중복 예산, 그리고 그다음에 예산의 과잉 편성 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꼭 필요한 예산을 우리가 국민 세금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에 필요한 부처에 넣겠다. 네 군데 전부 다 똑같은 예산을 주기는 어렵다.
그런 입장인 겁니다. 그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 이전에 있었던 그 효과를 좀 분석을 해보니 경제부양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학자들의 연구라는 게 시각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결과는 얼마든지 조금 편차가 있을 뿐이 없고 경제라는 게 수학 공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 지켜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를 추진했고 이것을 계속 고도화해서 카드형, 그리고 핀테크형, 그리고 소멸시효 이런 것들을 계속 보완해서 지금 경기도지사에 이어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일반 그런 상인들과 그리고 주부들, 시장에서는 이재명표 민생경제, 지역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 지지를 받고 대통령까지 됐는데 국민의힘에서 좋은 것은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표 정책이라고 그냥 무조건 저렇게 감액부터 하니까 저희는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 때 야심차게 추진했던 방위산업 분야 이재명 정부 들어서 더 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 윤석열 정권 때 굉장히 많이 추진했지만 번번이 미국으로부터 승인을 못 받았죠. 이재명 정권 들어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에 저작권이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보고 좋은 게 있으면 국민의힘도 따라서 하면 되는데 저는 국민의힘의 어떤 지도부에서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살고 있는 성남시의 단체장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런데 집권하고 나서 초기에는 지역화폐 정책을 굉장히 홀대했어요. 그런데 본인이 다시 재선할 시기가 온 올해 네. 몇천억 원의 지역화폐를 또 발급했습니다. 부활했군요. 그럼요. 아니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마저 지역화폐에 대한 그런 경기 활성화 정책을 인정하고 있는데 왜 국회 그 안에서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민생을 못 보는지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성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이야기 들어볼 부분이 AI 예산이 부처마다 좀 중복된다. 이 국민 세금인데 이거 좀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는 좀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부처마다 목이 다 다른 것이죠. 뭐 문체부라든지 그다음에 기재부라든지 뭐 과기부라든지 거기에 맞는 AI 정책을 펼치고 있고 거기에 맞는 종합적인 행정으로 전체 대한민국 AI 산업의 기반을 만드는 것인데 예를 들면 그거예요. 기업에서 AI를 추진할 수도 있지만 교육 분야에서도 얼마든지 AI를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마치 AI라는 이유로 모두 중복된 것처럼 그렇게 낙인 찍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 때 R&D 예산을 삭감해서 얼마나 많은 과학자들이 현장을 떠나서 해외로 나갔습니까? 이제 이 R&D 예산만은 꼭 좀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좀 잘 좀 봐주십시오. 네, 이준우 대변인 반론을 짧게 들어보고 네. 다음 주제 방금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미국의 승인을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우리 정부 윤석열 정부 있을 때와 이재명 정부 있을 때 상황이 매우 다르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때는 미국의 대미 투자 3,500불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공짜입니까? 원자력 추진 잠수함 우리가 왜 승인받게 됐습니까? 3,500억 불이라는 우리나라 돈으로 500조입니다. 500조를 미국에 주니까 미국이 모른 척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얻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즉 비용을 치르고 얻은 건데 그 비용 치르는 게 신뢰관계, 한미 네. 신뢰관계가 없다 보니까 즉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확실한 스탠스가 뭔지 모르겠다. 친중, 친북 행보를 보고 있으니까 그 리스크 때문에 엄청난 돈을 줘야지 그 조그만 걸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죠. 오히려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재명 이제 대통령이 성남시절 시절 되게 잘했다 그러는데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업을 얘기 안 하세요. 성남의료원 완전히 폭망했지 않습니까? 매년 200원의 적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총 500개의 베드가 있는데 운영된 베드가 200개 조금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의 유령 병원이 되고 있고 성남시 공무원들도 성남의료원에 가지 않는다고 하는 평가를 받을 정도예요. 이런 실패한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조그만 사업만 말씀하시고 좀 애석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AI 관련돼 가지고는요.
AI 이제 방금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따지는 이제 추진하는 AI 이제 사업이 있을 거고 무슨 이제 산자부에서는 AI 사업 따로 있을 거 그러는데 AI 인프라는요 그 강목에 들어가서 실행하는 거기서는 다를 수가 있죠. 하지만 인프라는요 전체 인프라는 슈퍼컴퓨터로 돌아갑니다. 그 프로그램과 그 하드웨어 그 인프라가 각 부처별로 중복되면 안 되는 거죠. 그 큰 하드웨어는 공동으로 쓰는 거고요. 나머지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그거는 이제 문체부라든가 교육부라든가 산자부가 다 따로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형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처별로 AI 서버라든가 하드웨어를 각 네. 따로 두는 것은 굉장히 낭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적한다 말씀드립니다. 네, 이런 이유들로 정말 그 예산안이 보류되고 또 보류되고 있는데 법정 시효를 과연 지킬 수 있을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남 네, 시립의료원 관련해서 짧게 짧게만 들어볼게요. 네, 말씀드리면 짧게 부탁드릴게요. 성남 시립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방만하게 잘 못하고 경영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성남시장이 되면 아주 잘 운영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제가 네. 짧게 말씀드리면 네, 짧게 역시 성남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 때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적자가 되어 왔었고 지금도 그 적자가 눈덩이에 불어서 현재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새로운 시장이 왔다고 해가지고 더 나빠지거나 좋아진 것이 아니라 과거의 그 경영 비효율화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무원들의 비상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총리실의 헌법존중총괄 TF가 출범을 했습니다. 행안부, 국방부, 경찰청도 TF 가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에 맞서서 국민의힘은 공무원 성실행정 면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과하지 않게 신속하게 하겠다고 김민석 총리가 말을 했는데요. 이 TF의 활동을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우리 이준우 대변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이름은 그럴듯합니다. 헌법 존중 TF로 얘기하는데 저희가 보기엔 사실상 공무원 내란몰이 TF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비판적으로 네. 봅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그 대상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49개 중앙행정기관이고요. 75만 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 그날 작년 12월 3일이죠. 그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지되는 게 총 3시간입니다. 거의 밤 10시부터 해서 1시까지, 자정 넘어서 1시까지죠. 그러면 3시간 동안 그 시간에 대부분의 공무원들 뭐 했겠습니까? 집에서 주무셨겠죠. 네. 집에 있었거나.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 관련돼서 연락받았던 공무원 따지면요. 그때 각 부처 장관, 차관, 국장 정도밖에 수준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행동에 있었던 경찰이라든가 국방부 이 사람들은 좀 더 하위 단위까지 공무원이 네. 연락 갔을 겁니다. 그 나머지의 절대 다수의 99% 정도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게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느냐. 내년 인사를 노린 거예요. 내년 인사 때 전부 다 친민주당 성향 공무원들을 전진 배치하기 위해서 트집을 잡는 거죠. 흠집을 잡아가지고 다 쏟아낸 다음에 그 빈자리를 만들어서 내년 인사에 아까 말한 대로 친민주당 성향 인사를 배치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이제 안 좋은 점 뭐냐면 이 공무원들에게 야 투서해라, 제보해라 하니까는 공무원들도 전부 다 승진에 이제 목숨 걸지 않습니까? 네. 모든 사회생활 하는 사람 다 그럴 겁니다. 승진 다 하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영화 어쩔 수가 없다처럼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그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그 생각에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비상식적인 합리적인 회로를 돌려가지고 없는 제보, 없는 투서 만들어가지고 서로 이간질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든다는 거. 공직사회가 그런 그 원리로 구동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서로 신뢰할 수 있고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공무원들끼리 서로 북한식으로 네. 북한식 옛날에 5호 담당자가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서로 감시하는 이런 유사한 북한식의 5호 담당자식으로 가서 공직 사회를 기강을 잡겠다는 거 이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 TF는 속가내기를 위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헌법 존중 TF는 아주 한시적으로 내년 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초기 기조는 어쨌든 공직자들이 부당한 지시였지만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이행한 측면이 있으니 일정 부분은 좀 덮고 가자는 게 그런 기조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직사회 내에서 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해서 내란에 가담한 자들이 승진하고 호의호식하고 출세하는 모습이 너무나 공정에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공직사회 분위기도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국회도 그렇습니다. 국회를 주 무대로 하는 국회의원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데 경찰관들이 국회의원들을 막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부분 관련해서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출세를 위해서 공화정의 민주주의를 저버린 그런 공직자들에 대해서 사법 처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 내에서 조사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랬더니 저는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반가워할 줄 알았어요. 내년 2월까지 해서 싹 이런 계엄 불법 계엄 관련해서 이슈가 사라지면 국민의힘도 더 이상 내란 잔당이라는 소리를 안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떡하니 이게 뭐죠? 성실 행정 면책법? 그 내란 동조자들에게 면책을 하겠다는 이야기 같은데 이게 국민의힘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건가? 지금도 내란 잔당 얘기하고 있는데 벗어나려면 이 부분은 어차피 정리하고 가야 된다. 함께 했으면 저는 아주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실행정면책법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지금 이 법의 취지를 호도하고 있는데 어떤 겁니까?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문체부도 지금 이 대상에 포함되거든요. 문체부에서 무슨 종합예술학교인가 거기를 이제 공간이 있는지 그러니까 네. 만약에 누군가를 체포했을 경우에 사람을 여기서 모아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지 알아보라 지시를 했고 그날 마침 당직을 쓴 공무원이 되게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비상경이라는 얘기도 없이 그냥 야 거기가 공간이 있는지 좀 알아봐봐. 책상 같은 거라든가 의자 같은 거 싹 밀면은 넓은 빈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공간이 있는지 알아봐라고 해서 이 사람이 성실하게 그걸 따져서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몰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성실해 그날 우연히 당직을 선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내란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을 얘기를 듣고 네. 내가 거기 동조하기 위해서 앞장서기 위해서 내가 당번을 바꿔서 쓴 것도 아니지 네. 않습니까? 원래 순서에 의해서 몇 달 전에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당직을 썼었고 위에서 내용이 와서 구체적으로 실행했을 뿐인데 네. 그거를 내란 세력으로 몰아간다는 거 그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이 성실하게 행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서 내란이라는 그런 오명을 씌워주지 않는 게 맞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성실행정 면책법을 추진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준우 짧게 역시 들어볼게요.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기소도 안 됐기 때문에 면책이라는 말도 맞지가 않다. 그리고 정말 그랬다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인사상 불이익도 당하면 안 되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 네. 아주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공화국의 가치를 저버린 그런 사례만 아주 제한적으로 제재할 예정이다. 그렇게 믿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온 패스트트랙 선고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선고 대상 6명이 전원 벌금형을 받으면서 현역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죠. 자, 이에 민주당은 사법거래가 의심스럽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한거를 인정받았다. 이렇게 입장이 엇갈렸는데요. 28일엔 민주당 10명에 대한 또 결심 공판이 열리죠. 2019년에 패스트트랙 사건이 현재 전국엔 좀 어떻게 작용할지 김지호 대변인께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국민의힘 당직자라고 해서 국회의원가에 쳐들어가서 의원가 팩스를 물리적으로 부셔버리고 그리고 법률안을 찢어버리는 그리고 이런 어떤 행동들을 폭력적인 행동들을 한 이후에 네. 동료 의원을 방 안에 가두고 화장실도 못 가게 몇 시간 동안 감금하는 행위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단죄받지 않고 면책받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안 관련해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송원석 원내대표는 불가피한 한거를 인정받았다. 앞으로도 본인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지 않고 뭔가 불리한 일이 있으면 국회 본청으로 쳐들어가서 팩스를 때려부시고 그리고 법안을 갈기갈기 찢어버릴 수 있다. 네. 이런 예고편을 얘기한 것 같고요. 앞으로 있을 국민의힘의 그러한 폭력적 행태는 모두 사법부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죄가 없다는 선고는 아니었고 유죄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유죄 판결이 나온 것 자체에서도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게 면죄부를 준 꼴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유죄 판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또 이렇게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죄를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 사안 때문에 생긴 충돌인 거고요. 국회에서 이렇게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충돌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사법부가 끼어들어가지고 이게 뭐 이제 무자르듯이 해가지고 사법이 잣대를 대기 시작하면요 앞으로 그 국회 내에서 대화와 타협이 있을 수 없죠. 다 법에 넘겨버리면 됩니다. 네. 소송 통해가지고 판사한테 판결 받아가지고 해결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국회 기능이 뭐하러 필요합니까? 대화와 타협, 양보, 배려. 이 다수결의 원리 이거를 이제 그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협의를 얻자라고 해서 우리가 국회가 구성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 가지고 이런 선례 남기는 거 굉장히 좀 유감이다 말씀드리고요.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 정정 하나 할 게 있는데 네네. 판결문에 직접 판사가 쓴 내용입니다. 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부당성을 공론화하기 위해서 정치적 동기는 인정이 된다라고 판사가 판결문을 썼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당하다. 그리고 공수처 추진하는 법 부당하다라는 게 판사도 인정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불과 3, 4개월 논의하고 바로 표결을 붙여버린 거예요. 이렇게 아주 민감하고 국가의 법 체계를 흔드는 그런 입법에 대해서는요. 몇 년을 두고 숙고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결론을 내야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군사작전처럼 3, 4개월 만에 입안하고 그걸 표결로 붙인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네. 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같은 경우는요. 결국 헌재해가지고 9명의 재판관 중에서 무려 4명이나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 헌재에 가서도 문제가 있는 입법이라고 나와 판단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항은 상당히 명분이 있었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어제 선고를 계기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는 역공태세를 갖추고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가 중진 의원들을 만나면서 뭔가 이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것인가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고 하지만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과 또 지금 현재 비상계엄을 1년 정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론이나 이 분위기들을 좀 반전시킬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준우 대변인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12월 3일이 되면 추경호 원내대표 이제 그 본회의에서 며칠 전에 그러니까 27일, 28일 전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재판부에서 영장을 기각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 12월 2일 밤과 12월 3일, 고3 자정을 전후로 해가지고 결정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또 12월 3일이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주년 되기 때문에 네네. 민주당에서 아마 이거를 내란 일주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모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아마 정치적 프레임을 짤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영장이 기각될 건 저는 99%라고 봅니다. 99%. 왜냐? 그 당시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내란이라는 그런 혐의에 대해서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 즉 비상계엄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비상계엄을 미리 알리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한 게 이미 재판에 증언에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에 들어간다고 우원식 의장에게 얘기를 했더니 우원식 의장이 야 30일씩 들어와라고 얘기를 하면서 경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했더니 그냥 알아서 뚫고 들어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 약속했던 시간보다 빨리 들어오라. 그리고 경찰 문제도 너네가 알아서 해결해서 들어오라라고 했었는데 이거 뭡니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본회의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밝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전 과정도 몰랐었고 비상계엄 선포됐을 때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도 명확하게 밝혔었고 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추경호 원내대표 구속 영장이 인용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각된다 그러면은 12월 3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마 여론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걸 계기로 또 반전의 분위기를 좀 모색해 보고 있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1950년대 이후에 선진국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게 대한민국이 1호입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겠죠. 저는 12월 3일이 대한민국의 국치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국치일에 무슨 뭘 잘했다고 국민의힘이 내란 속에 배출한 정당이 장애투쟁을 할 수 있는지 그 정신 승리가 참으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내란을 종식하고 흩어졌던 민생을 회복시키고 뭐 이렇게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왜 국민의힘만 내란 장당 수계에
포로로 잡혀서 아직도 그 수렁에서 허우적거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니까 국민의힘 최고위원인 신동욱 의원인가요? 우리가 이제는 윤석열과 내란하고는 단절을 해야 된다. 선언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면 뭐합니까? 실제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대표가 면회 가고 그리고 내란 옹호성 발언을 마구 하고 있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많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이유는 90명 가까운 절대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청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을 표결할 때 국회가 아닌 국민의힘 당사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국회를 벌인 그런 뭐라 그럴까요? 내란을 방조한 국회의원으로 지금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손가락질을 받게 한 그런 어떤 주체인 추경호 의원과는 완전히 단절을 해야 되는데 단절도 안 하고 저렇게 보호를 하고 있으니 같이 도매급으로 몰리는 게 아닌가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이 듭니다. 네, 민주당 마지막 제가 짧게 좀 반박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게 참 민주당도 좀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전후 사정을 다 알지 않습니까? 국민이 28번의 탄핵이 있었습니다. 장관들 전부 다 일 못해 자리 뺐지 않습니까? 예산도 0으로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실 업무 마비되게 만들었었습니다. 정부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도 하지 않고 오히려 비상계엄을 내란 확정되지도 않은 내란이라는 그런 프레임을 계속 반복해서 국민들에게 주입시키겠다는 것. 그게야말로 오히려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 아닌가 싶은 생각 들고요. 네. 대장동 일당이 거둔 7,400억의 그 범죄 수익금 그마저도 범죄자들이 다 챙겨주지 않았습니까? 이 정부가 과연 이 범죄자까지 보호할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 좀 우려스럽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지호 대변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걸로 대답을 대신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아주 짧게 들어봐야 할 거거든요. 1분 안쪽으로 두 분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의원들이 검사장 18명을 고발했고요. 내란 재판부 촉구 목소리도 다시 나왔습니다. 논란이 일자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의 순방이 빗발하지 않아야 한다고 짚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1분 안쪽으로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이제 이 어떤 18명의 항명 검사장들에 대해서 고발을 행위 자체는 국회 내에 어떤 입법 절차는 아니기 때문에 개별 헌법기관으로서 법사위원들이 스스로 하신 것 같고요. 다만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지금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해외 순방 중인데 조금 행정부 내의 일은 대통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조금 저희가 관여해도 된다 이런 의견을 좀 내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답변해 주셨고요. 네. 이준호 대변인. 18명의 검사장이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명도 아니고 이 18명 전부 다 통으로 해가지고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법사위 의원들끼리 끼리끼리 해가지고 네.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왜냐하면 행정부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임명권자가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중요한 사항을 당대표인 정청래 당대표에게 서로 교감 없이 보고 없이 가능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당대표가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나가 있는 그 부재 사이에 참지를 못하고 이 사이에 내가 뉴스에 좀 나와야겠다라고 하면서 무리하게 또 다시 본인의 치적을 세우기 위해서 무리하게 또 이제 하나 이슈를 만들다가 지금 발을 빼지도 못하고 발을 더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호한 상황에 처해버렸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야 스피커 오늘 이 시간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